예, 12위부터 시작하는데 오자마자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아베 정권. 개헌 추진 예상 로드맵입니다. 2014년, 2010년 9월까지. 지금은 이제 이걸 넘어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유지할 경우 평화헌법 소멸까지도 생각했었는데 평화헌법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평화롭게 하겠다. 국제분쟁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멸하겠다라고 했던 굉장히 강경한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특히 이제 평화헌법에 보면 평화헌법 구조 같은 것들이나 몇 가지 이제 조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무력 행사에 대해서 영국이 포기한다라는 관점이 원칙이었어요. 평화헌법이. 근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이제 참전을 하거나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강경 노선의 이제 현실주의 노선의 이런 것들을 제창을 한 건데 아베가 실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욕만 태바지게 먹고 왔다 기시다 6.25 됐지만 기시다도 뭐 사실은 아베의 오른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베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많이 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근데 여전히 일본은 이러한 자민당을 선택을 이번에 해버렸습니다. 또 일본 유권자는 자민하고 공명당의 개헌 보석을 확보해버렸기 때문에 이 개헌을 통해서 이제 평화헌법에 대해서 이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보수 세력 입장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이제 미국에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네도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어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생각보다 국방력이 우리나라 되게 셉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어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할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분단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게 되면서 그냥 단순 방위군이 아니라 전투 전력까지 많이 갖춘 상태라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과 우리나라 전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상 일본이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방력에 막 압도적으로 이길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됐고 똑같이 이제 미국과는 우리나라 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 휘하에서는 둘 다 뭐 우방국의 위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성어구제 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자민당에서 또 한 명만 당선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자민당이라는 데가 그거 보세요. 예, 그래서 완전한 보수고 경제 자유주의 나와 있고 정치상은 중도 우파라고 하지만 정말 우클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시다 후미오 경제 출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뒤를 이어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자민당의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물가 근원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근원물가 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9년 9개월 만에 최고 물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근원물가는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물가 변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차지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품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이 근원물가 지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물가는 아시다시피 이 농산물과 석유를 제했다는 농산물 같은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국민들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많이 사는 것들이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3.2%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3.4% 지금 7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3%대가 넘어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근원 물가 역시도 이걸 완전히 지지하고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고 석유 가격이 또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준 조치를 통해서 이제 1,800, 1,900까지 갈 뻔했다가 지금 1,600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파를 아직까지 반영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유류세 인하 때문에 갑자기 자동차들이 기름을 넣거나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물가의 상승이 되는 건 굉장히 커졌죠. 가공식품 특히 빵값은 우리나라 봐야 될 게 뚜레쥬르랑 파리바게뜨 너무 잡고 있기 때문에 6% 나오는데 진짜 비싸진 거예요, 여러분. 6% 물가 상승 진짜 비싸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빵값 다 상승하는데 얘네들 진짜 계속 올리지 않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빵이 비싸요, 엄밀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수산물이나 기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장보기가 무섭다라는 표현은 정말 20년 내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요새는 이제 밀키트라든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 장을 적게 보는 추세가 나타난다고 해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배달 음식 가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해먹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항감이 좀 적어진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PC 통신비 무료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통신비 지원을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시월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어렵거나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급여를 받는다라는 게 최저 생계비 기준이 아니죠. 지금은 중위소득으로 나뉘어진 이제 상대적 빈곤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상대적 빈곤이란 말했는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구분해야 될 게 절대적 빈곤은요 최저생계비 국가에서 지정한 그 이하에 받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 중간계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받는 소득이 2분의 1 정도 수준 요 50%를 기준으로 그 안에 극간들이 있습니다. 그 극간에 따라 여기 이제 급여들을 주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이제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사람당 이제 2만 원 정도씩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꽤 많아요. 꽤 많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공부는 하게 해줘야지. 이걸 뭐 물가 올렸다고 뭐 이걸 뭐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싫다, 이거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래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뭐 물가 그거는 좀 이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무조건 미워 보이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한 정책입니다. 이 초중 고생 교육 정보하고 이거는 교육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특히 코로나입니다. 가택 집에서 이제 자택에서 수업을 받는 애들이 많은데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걸 지원 안 해주면 안 되죠. 자, 녹색기후기금입니다. 이산화탄소 절감 통해서 이제 국제 기밀기구 만든 CO2나 이런 것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 나와 있죠. 바로 마셜 제도 했으면 위험 수익까지 다다라서 우리 뭐 그전에 그런 말 있었죠. 계속 더워지게 되면 어떤 섬은 잠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서태평양에 있는 마셜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보시면 이제 북서쪽, 북동쪽에 가 보시면 마셜제도 있고 태평양 입장에서는 이제 북서에 위치하고 있죠. 파푸아뉴기니 이쪽이 여기인데 이게 지금 과거 미국의 핵실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키니 섬이라고 하는 프랑스 애들이 한 곳도 여기 있고 이 지역이 이제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클라이미트 펀드라고 하죠. 기후기금을 통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명칭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다른 제도들도 섬들 이제 섬 뭐 군도들 이런 데도 다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울주 반각화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이쪽에 지금 보게 되면 하게 되고 이게 풀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동심원 이 삼각형 모양도 있고 동심 모양 원도 있고 사냥품에 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방구대 암각화라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여서 이 뭐야 그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울산 방구대에 가보시면 암각화예요. 암이 이제 바위 암자고 바위에 이제 새겨갖고 만든 것이 이 세일각자죠. 그래서 만든 그림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이제 국보에 해당하죠. 국보에 해당하고 청동기 시대 이르기까지 선사시대 바위 그림이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이쪽에 이제 사연댐이라 그래서 이 사연댐에 이제 수문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물이 많아지면 침수가 됐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암각화가 이제 소실될 위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댐을 만들어 갖고 막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댐을 만들라는 거는 이 국보를 보호하는 건 있지만 자연 그 자체에 또 미치는 영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을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연의 일부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지라도 국보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둘 것인가라는 것은 논장입니다. 바로 이게 울산에 있는 사연댐 만들 자리인데 이걸 만들게 되면 울주 방구대 암각화가 울산이죠. 지금은 이제 울주하고 울산하고 합쳐졌구나. 저도 이제 울주라고 하게 된 게
울산시가 처음에 울주군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됐고 울산의 방어대 안각화를 막기 위해서 이 댐을 만들어서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막 거대하게 전기 생산하고 이런 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태제방 전압차식 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조지표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기 보시면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15세가 아닌 사람은 비노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열에 여기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 이제 경제에서 중요치 않은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업률, 취업률을 따질 때는 경제활동 인구만 보는 거죠.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노동할 능력이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이나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지. 이 사람들 중에는 주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생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취업에 대한 의지,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의사가 없지만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잠재경제 활동 인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뭐가 됐냐면 노동 가능 인구로서 취업률을 구하는 바로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더 활용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비경제활동인 경제활동인 구분해야 되고 노동 가능 인구 구분해야 되고 실업률과 취업률을 따질 때는 경제활동 인구만 보며 고용률을 따질 때는 노동 가능 인구의 취업자만 가지고 본다라는 그 공식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용률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고용률이 지금 이렇게 되다가 형편없이 떨어졌죠. 실제 노동 가능 인구에 비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숫자가 매우 적어진 건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전혀 보질 않아요. 무슨 문제냐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에 400만 명이 육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때 못하기 때문에 고용률 자체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4%가 높은 거 엄청 큰 거죠. 우리나라 국민 인구로죠. 이게 400만 명 육박했다라는 거 몇만 명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동물들의 권리, 동물권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뭐냐면 이제 이 동물권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랬거든요. 보냈거든요. 이제 제가 기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그 친구를 이제 같이 보내게 되니까 되게 가족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피터 싱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터 싱어라는 분은 뭐냐면 이 동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도덕적 배려나 가치를 받아야 될 대상 자체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냐 바로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설명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이 사람의 제안은 뭐 엄밀하게는 척추동물이나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한 거고 절지동물 빠지는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대상 자체는 똑같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의주의적 입장이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동물권입니다. 사실은 이제 동물권이라고 해서 어떤 라이츠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이제 레건이라는 학자가 또 있는데 둘 다 이제 동물의 어떤 권리나 동물의 어떤 이런 것을 논의했던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고 대우를 해야 돼. 동일이 아닙니다. 같이 보는 건 동등하게 보고 대우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이들이 동물이 갖고 있는 권리 자체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걸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동물 권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바로 이 개식용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까지 개식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그렇다, 찬성한다. 대체로 이쪽이 64%가 이렇고 반대한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반대.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이제 강아지가 헌법적 권한 갖게 되고 동물도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거하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동물권이잖아요. 그럼 동물권이면 개식용 반대가 아니라 동물식용 반대를 해야지. 그지?
그게 이 두 개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게 이런 건데, 강아지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걸 먹는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 동물권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경권이라고 해야죠. 개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중적이라고 보는 게, 뭐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만 나는 개를 안 먹으니까라고 하는 일배반적인 얘기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강아지 먹는 찬성하셔야 그게 아니라 동물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동물을 이제 가열하게 그렇게 죽이고 고기를 뭐 썰어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행위잖아요. 육식을 한다는 게. 아, 저 육식 반대자, 고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데 그런 건데, 이게 개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이제 와닿지 않는다. 근데 이쨌든 개부터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게 어떤 외부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에브로출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 기술들 보이죠? 서라운드 카메라 있고 센서 있어서 복합 GPS 지도 연결하고 VTX, ADS 통해서 사실은 완벽한 자율주행보다는 실제로 이 기능을 제 차에도 있어서 써봤는데, 이제 떼고요, 이제 선이 있으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 이걸 좀 끄게 되면, 중간정을 끄게 되면 차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얘가 자율적으로 작동을 해요. 저도 이제 손만 댄다라는 느낌으로 가게 돼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물론 굉장히 밀리는 길이나 이제 서울의 도로나 이런 데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거의 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일반적인 운전자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방어전 운전만 아직 해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고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상용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시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나와 있죠.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제 제가 배웠을 때 이 지역을 이제 발칸반도라는 표현을 불러요. 지금도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만, 특히 보스니아에서 이 안에는 수많은 찢어진 나라들이 서로 간의 어떤 내전이나 다툼이 심각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발칸반도 이 중에서 최대 화약고가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저 지역을 이야기하고, 사라예보 하게 되면 사라예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가장 또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경우는 92년, 95년이었고 진짜 계속 싸웠던 데 중에 하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나 어떤 지역 간 민족 간 갈등 때문에 나타났던 사건 때문에 이 당시는 뭐 동국거래 여행 갔다는 건 죽는 거다라고 할 정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여행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쪽이 그 서유럽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많이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연방이 남아있는데 아직 몬테네그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분리주의자나 세르비아 자치내역 해가지고 과거에 세르비아였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변화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에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활동을 보시면 48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됐고 60년간 시행을 했어요. 60개국 60개죠. 그래서 5천, 여기 보시면 소말리아 공병부대에서 5천명 우리나라를 파견했었고요. 640명. 그래서 현재 평화유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평화유지군 활동의 어떤 흔적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어떤 전쟁 자체를 벌이는 게 전쟁 저지를 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어적 전쟁을 수행하죠. 그래서 세계의 어떤 물리적 풍역을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애플 TV 플러스랑 티빙,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길게 못 봐요. 재미가 없다라는 것도 재밌는 거 알겠는데 아주 재밌진 않은가 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면 자요. 길게 못 보더라고요. 어떤 영상에 몰입을 못하나라고 했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인데 20년 전쯤 같은데, 20년 더 됐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막 재밌게 보고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도 잠시 하다 안 했고 디즈니 플러스 최근에 들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게 OTT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나중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보는 경향도 있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OTT하면 오버 더 톱이라고 하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다운로딩이나 어떤 스트리밍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제 영상이 접근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거기는 저작권 이쪽에서 냅니다.
이 워낙 넷플릭스 자체 인기가 많았고 오징어 게임부터 뭐 지옥까지, 지옥도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만 굉장히 이슈화 되면서 넷플릭스의 위상이 많이 커졌죠. 나머지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권한은 없는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가 그거에 정하기 산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약간 옛날 걸 보는 것 같다. 요새 나온 어떤 새로 나온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끌지 못하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기 이용료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9,500, 12,000원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또 상승을 좀 하겠죠. 월간 요금이 이제 9,900원 잡았고 통합해서 4개까지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또 디즈니라는 게 강점이자 양점이 되기도 하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OECD 전망 경제규모 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2년 3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업데이트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9위예요. 1조 6,240억인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8.9를 보니 이탈리아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죠. 이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금방 올라가고 인도는 이제 우리 치고 올라가서 인도는 아마 더 올라갈 거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가 거의 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캐나다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9위로 올라가고 8위까지 지금 신장하고 러시아나 브라질, 호주, 스페인 우리보다 다 아래예요. 위에 보시면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보이시죠? 예, 유럽에서 제일 서유럽 3개국이고 일본, 중국, 미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근데 이 미국하고 중국이 넘사벽이죠. 넘사벽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GDP의 책정에 대해서 없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를 차지한 데가 어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 GDP 국내 총생산의 개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새로이 생산된 그치 최종 생산물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총합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계산하는 거에서도 판단해야 되고 명목 GDP, 실질 GDP 구분하는 거, 디플레이터 개념까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나리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면 전 국민에서 하위 70%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미래통합당은 200만 원 주겠다. 대박.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 봤었는데 미래통합당 25조 원에서 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조 원, 12조 원 해서 이렇게 되고 정의당 입장에는 400만 원씩 주겠다. 50조 원 갖고 이렇게 뿌리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실제 적자 국채 발행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게 돈이 엄청 남았죠. 얘네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산 축에 대해서 오차가 나고 누락이 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추계산으로 상정해서 할 수 있지만 30몇 조가 남았잖아. 이거는 뭐냐면 계속 이거 지원하겠다라는 태클 걸고 돈 없다고 하다가 그렇게 돈 나오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라는 생각이죠.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민들은 지금 해서 1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소득 하위 70%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경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사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찾다가 보시게 되면은 예, 이거 나이 같아요.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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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세, 22세. 그리고 사진 클릭해서 보는데 이 사진이 뭐 진짜 사진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옷을 입고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바로 뭐냐면 중월이니까 아마 베트남인 것 같고요. 예, 베트남 혼인 구부 가운데 자 모르겠습니다. 월남 미녀 이건 뒤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간체자라서 몰라요. 한자 잘해요. 한자 잘하는데 간체자 같아서 이렇게 못하겠는데 바로 뭐냐면 매매혼입니다. 나이 지금 다 어리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나이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릴 수도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고 조혼 같은 거나 매매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팔려오게 되는 현상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 내용에서 국제지원금에 아프간 조혼 매매혼 성행한다 그러는데 이쪽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이제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딸 같은 경우 이제 조언이나 매매원 통해서 팔아갖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렇게 되고 체제 인정의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체제 인정에 대해서 그 나라 국가의 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근데 이 네 가지 요건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지원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이런 매매원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베트남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예전보다는 적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 아프간만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저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고, 아니 근데 뭐 결혼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거인데 매매라는 차원으로 보니까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키퍼드, PM,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안전모 써야 되죠. 안전모 만드시고 2만 원 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TV 이제 야구 그 해설자로 하고 있는 봉준근이라는 선수 출신의 그 해설자가 술을 먹고 이제 킥보드를 타다 걸렸죠. 전동 킥보드. 그것도 이제 법안을 걸리는 게 이것도 모빌리티에 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제3자에게 피해 보상 가능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운전 면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모차에 왜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죠. 환치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 또 아주 일조한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중국 환치기 상에 이제 무역 거래하게 되면 지급지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건물을 삽니다. 건물 사게 되면 여기서 또 환치기 돈 해서 이제 올려갖고 이렇게 주게 되고, 불법 자금이 이쪽으로 이제 환치기한 돈이 이제 검출되지 않도록 한국에 남겨서 유지한 다음에 이 환치기가 발생하게 돼요. 계좌를 만들어 갖고 화폐를 하게 돼서 그쪽 화폐를 인출하게 되면 안 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환율 차익도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요. 원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겠지만, 이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얘네한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지금 외국인들이 사게 된 게 거래액이 엄청난데, 얘네들이 세금 측면에서 우리나라처럼 막 뭐 토지세나 종부세나 이걸 내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가지고 또 비싼 가격에 걸어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치기 사례 내는 것들이 제대로 통계가 안 되고 있고요. 역차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내 사람이 부동산 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사는 게 훨씬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 매수인 비율 직방 보게 되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2021년 이거밖에 없는 게 2020년 전체 통계가 아니라 2021년 아직까지 통계가 조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조사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 지금 커다란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MZ세대죠. 많이들 이제 TV에서 MZ 나오는 다양성, 여가적인 현실성, 환경인류까지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이 속한 세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 소비, 나만의 스타일. 자기중심적 소비라 나쁜 게 아니야. 나만의 스타일이나 이게 내가 하는 취존해 주십시오 이런 거, 디지털 네이티브나 재미 추구 같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휴식이나 이런 것들 챙긴들 많이 하고 있는 게 MZ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보게 되면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 생활이나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직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공인중개사 보시면 이제 청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바로 오타 때문에 답을 제대로 못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잘못한 거예요. 청원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출제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이거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인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죠. 비슷한 케이스로 수능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자,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합쳐진 거죠. 경기 침체 중에 이제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 등장하고 실업률도 높게 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특징입니다.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보통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죠. 석유 가격이 상승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산하는 사람이 이제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갈지도 모른다 라는 걸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된 거죠.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고, 그렇게 돼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가 제 생각이긴 한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공급 부족이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이에요. 많이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까지 안 끝나고 그러겠죠. 티그레이 아마라 공격하게 되면서 국가 비상사태 나타난 거죠. 내부적으로 전쟁 엄청나게 등장하게 됐고 벌써 1년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군 포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 시대고시에서는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계속 피난하고 도망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행이나 이런 거 완전히 차단됐죠. 근데 에티오피아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서 나오는 이제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제 지하 자원이나 기타 등 발달된 나라에게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강경도감이라고 나왔는데 엄밀하게 이제 무해제보가 보물이 지정되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경도감에서 이 대승귀신 원서나 이런 걸 찍어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불경에 대해서 번역이나 인쇄 같은 거 해가지고 나타난 거죠.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어이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바꿔서 아니 강경도감이고 여기서 찍어낸 대승귀신 원서 원효대사가 썼었던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으나 성종 때 폐지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하는 국가들이에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보이시죠? 제한적 허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태국이 눈에 띄는데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자 군복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쿠바도 일부 있는데 나머지는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변이수 전화사 전액취소 판결 나타나면 우리나라도 이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느냐라는 거예요. 변이사사가 여성이 되는데 그 여군들이죠. 같이 생활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죠.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죠. 우리는 지금 말로 심하게 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같이 생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알겠지만 진짜 뭐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한 데서 성전환자를 위한 따로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 여기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NFT입니다. 메타버스는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여러분 익숙해서 보게 되는데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고유 인식과 부여해서 지금 게임 아이템이나 기타 등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게임 주식 많이 올랐죠. 게임 내 어떤 자신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누가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도 없어. 확실히 기록이 남아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해킹이나 이런 데서 보안도 가능하겠죠. 예, KT 우승입니다. KT 뭐 수원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고 이 유명했던 타이브레이크 경기죠. 이제 마지막까지 1위를 다룰 수가 없었기에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그때 마지막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1등을 확정지은 모습입니다. 삼성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정말 두 팀이 공동 1위를 해서 최종 1위를 하게 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테니스에서는 당사의 타이브레이크 자주 있는 상황이죠. 동점자들에서 가리는 거 하는데 야구에서는 정말 드물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해서 1등 선정 단판 승부로 1위를 하는 타이브레이크 중요했던 게 이 타이브레이크에 승리해서 1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국 시즌 나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준결승 상대를 이제 기다리게 돼서 올라온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은 뭐 거기서 이제 졌죠. 두산한테. 마지막 이제 두산이 KT에서 KT가 통합 우승을 하게 되는데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통합 우승을 통해서 KT 우승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했었던 내용들 우리 시사상식 봤었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이제 한 번씩 단어들 점검해서 짧게나마 이제 단답형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 이제 시사상식 용어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